연력학 1 제5장 연력학 제1법칙의 전반부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1장에서 연력학의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개념과 정의, 연력학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순수 물질의 상태량을 정의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4장에서 일과 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제5장 연력학 제1법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사이클 변화를 하는 검사 질량에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 질량의 상태 변화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에너지로 이제 분할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5.3과 5.4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것이고, 그 예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5.1장과 5.2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잠깐 얘기하고 5.3과 5.4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1과 5.2자를 잠깐 리뷰하면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관찰의 결과로 우리가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우리가 기계 시스템을 돌려보니까 임의 사이클 변화 동안 거기에서 그 열을 적분한 것, 즉 그 기계가 사이클을 돌리는 동안 열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적분한 것과 또 E를 마찬가지로 사이클 기간 동안 적분한 것이 서로 비례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가 달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달랐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관련된 그 에너지의 단위가 우리가 통일되지 않았던 관계로 비례상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라는 기계에서도 B라는 기계에서도 C라는 기계에서도 그 여러 기계에 대해서 사이클이 들어가는 동안에 그 열 에너지가 네트로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더해 보니까 그 일 에너지가 그 사이클 동안에 만들어진 거랑 비례하더라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 어떤 비례상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처음에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가 서로 에너지의 한 종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과 일을 별도의 단위로 우리가 접근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위를 통일하면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면 우리 J가 1이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이 식이 적용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미 열 전달, 사이클 변화 동안의 정미 열 전달은 사이클 변화 동안의 정미 일량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의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질량이, 검사 질량이 그 사이클 변화를 이루고 있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그 일과 열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그 경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우리가 상태가 변할 때 사이클이라는 것은 1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갔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C라는 이런 루트로 갔다가 다시 B라는 루트로 오면 결국은 1에서 시작했던 게 다 1로 다 되돌아온 상태가 됐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A랑 과정 B로 이루어진 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요 사이클, 그 다음에 과정 C와 과정 B로 이루어진 요 사이클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그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에서부터 2까지 발생됐던 열 에너지와 다시 2에서 1로 되돌아오면서 발생했던 열 에너지를 다 더하면 1에서 2로 갔던 1 에너지를 더하고 2에서 1로 다시 되돌아오는 동안에 1 에너지를 더한 것이랑 서로 같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우리가 이거랑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요 부분이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로 갔다가 B로 오는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는 C라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델타 Q가 발생했고, 다시 2에서 1로 오는 동안에는 B라는 경로로 우리가 델타 Q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 에너지의 사이클 적분이 됐고, 이때 1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C로 갔다가 다시 B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사이클 적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과 2라는 어떤 상태를 공유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우리가 발생했다면 A로 갔다 B로 가고, C로 갔다 B로 오는 동안에 A로 갔다가 B로 되돌아오고, A로 갔다 B로 되돌아오고, C로 갔다가 B로 되돌아오고, C로 갔다가 B로 되돌아오는 동안에 열 에너지의 사이클량과 사이클 적분과 1 에너지의 사이클 적분이 같다. 열 에너지의 사이클 적분과 1 에너지의 사이클 적분이 같다.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오랜 지식을 쌓으면서 요러한 관계식을 얻었는데, 이러한 관계식을 갖고 첫 번째 관계식과 이 두 번째 관계식을 보니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델타 Q에 A를 따라간 델타 Q 빼기 1에서 2로 갈 때 C를 따라서 가는 델타 Q는 이쪽은,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서는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A를 따라가는 2의 델타 W 빼기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C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델타 W, 이게 서로 이제 같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좌변은 좌변끼리 빼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주면 이게 서로 같다라는 그런 식이 되죠. 이 식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A라는 경로를 이렇게 하나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요 C라는 경로를 여기에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끼리, C는 C끼리 모아주는 거죠. 그럼 이게 A는 A끼리 묶어주면 여기로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2로 가는 동안에 델타 QA, A 경로를 따라간 델타 Q 빼기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A 경로를 따라간 델타 W는 C 경로를 따라간 거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C 경로를 따라간 델타 Q 빼기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C 경로를 따라간 델타 W는 같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 경로는 서로 같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는 A 경로를 따라가고, 또 C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가 C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 A라는 경로와 C라는 경로는 서로 임의의 경로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1에서 2로 가는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얘기한 건데,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가 A에 대해서 A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든 C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든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A에서 2로 가는 어떠한 길목을 따라서 이걸 적분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가더라도 이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거죠.
경로에 대해서 일정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4장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는 경로 함수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뺀 거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즉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기값과 말기값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그 물리량 E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바로 연력학제 1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Q와 델타 W는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경로 함수에 해당하지만 그걸 빼주면 이 초기값과 말기값에만 의존하는, 즉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는 점함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DE, 그래서 완전 미분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불완전 미분 델타 Q 빼기 델타 W 한 것이 완전 미분에 해당하는 DE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이걸 양변을 이렇게 적분하면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적분을 하면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적분하면 얘는 E2-E1, 다시 말해서 완전 미분이니까 처음 값과 끝 값의 차이를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경로 함수니까 처음 값과 끝 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열 에너지라든지 일 에너지. 그래서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 빼기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 일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불완전 미분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변화를 겪는 그러한 고정된 질량에 대한 그런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계공학 입장에서는 그 역학적인 에너지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뺀 내부 에너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좌표계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결국은 그 질량의 그 크기가, 질량이랑 운동 에너지는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에너지 값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는 제외한 그 질량 내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분자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개별 분자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분자 내 원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에너지는 이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서 K라고 썼고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서 P라고 썼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해서 U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점함수라고 했으니까 에너지의 변화에 해당하는 D는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니까 DU,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K, DK,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P, DP,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의 변화율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을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표면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고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수평력, 수평의 힘 F가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적용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내부에 있는 상대적인 분자 원자에 대한 변화는 없고 0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전달된 게 아니니까 이게 0이면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델타 W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게 힘이 외부로부터 전달된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체의
일이 전달된 거니까 이런 경우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이 시스템이 바깥으로 일을 해야지 이게 플러스인데 이게 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F의 힘이 작용해서 dx만큼 이렇게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FDX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이것들은 다 0으로 취급하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델타 W가 되는데, 마이너스 델타 W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FD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FDX인데 F는 뭡니까? MA죠. 그래서 MA 곱하기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것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dt분의 dv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양면으로 이렇게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요 관계식, 질량은 우리가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질량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적분은 바깥으로, 이 적분 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바깥으로 못 나오죠. 그래서 이거와 dx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dx를 지워주기 위해서 dx를 분모에 하나 놓고, 그러려면 분자에도 dx를 하나 곱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dt분의 dv는 그대로 놓는 상태에서 dt분의 dx는 이게 이제 v가 되는 거고요. 속도 v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면 mv가 남죠. mv가 남고 dv가 돼서 요거는 이렇게 적분을 하면 m은 이렇게 나오고, 앞에 v를 변수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경우가 되겠죠. 적분하면 2분의 1 v제곱이 돼서 앞에 m이랑 연결이 되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운동의 에너지의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 이런 식이 바로 이러한 관계식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 에너지도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수직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수직력이 이렇게 F가 작용했다. 그래서 위 방향으로 Dg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만 옮겨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 다음에 내부의 분자라든지 아니면 원자에 대한 거가 크게 바뀐 게 아니니까 du도 0이고, 열 에너지가 전달된 것도 아니니까 이거 델타 Q도 0이고, 그러면 dp는 마이너스 델타 W가 되는데, 델타 W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 힘이 전달돼서 위치가 변화된 거니까 일이 행해진 거죠. 우리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것이 바로 일의 변화량이 되죠. 그럼 dp는 마이너스 델타 W인데, 마이너스 델타 W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FG, 그럼 요거랑 요거 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F는 MA죠. MA 곱하기 Dg인데, 이때는 요게 작용하는 이유 중력가 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중력가 속도를 이기고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A가 mg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g는 왜 적분을 이렇게 하면 m은 우리가 질량을 일반적으로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중력가 속도도 이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그 크기가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중력가 속도는 일정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g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mg라고 하는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이러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우리 열역학 제1법칙에서도 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에너지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이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mv/dv로 쓸 수 있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mg/dg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다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나중 거에서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나중 값에서 처음 값. 이걸 적분해주면은 m은 바깥으로 나오고 v는 v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mg는 상수니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mg g2 마이너스 mg g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열역학 제1법칙, 사이클 변화를 하는 고정된 질량에 대한 열역학 제1법칙을 우리가 쓰면 D는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인데요. D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요 앞에서 요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만 여기 D는 보시는 것처럼 du 플러스 mv dv 플러스 mg dg가 되겠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내부 에너지의 나중 값에서 처음 값.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 m이 이렇게 바깥으로 2분의 1 mv 제곱에 대한 변화량이니까 나중 값에서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 mgz의 변화량이니까 mg는 일정하고 mgz2-z1 이퀄 열 에너지의 적분. 근데 적분은 이제 여기는 완전 적분이 안 되니까 1에서부터 2까지의 q 빼기 1에서부터 2까지의 w 이런 식으로 해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검사 질량의 상태량인 에너지 E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이클 변화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값이 있더라. 그 값이 바로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를 우리가 이걸 에너지의 변화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의 서술이 가능했고요. 위의 관계식은 에너지 보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량은 열 에너지의 변화량 빼기 1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질량에 대한 에너지의 정미 변화는 결국 경계면을 통과하는 열 에너지와 2 에너지의 전달량을 우리가 카운트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보존식은 우리가 변화량만을 제시한 겁니다. 절대값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처음과 끝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처음과 끝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처음과 끝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열 에너지의 변화량, 일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절대값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절대값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에 대한 기준 상태를 가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임의의 값을 지정해서 절대값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 지구 지표면에 대한 상대 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지표면과 같이 움직이면 0.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표면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그걸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또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임의의 높이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우리가 편리한 위치,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하는데 편리한 위치를 그냥 그 높이를 0이라고 하고 그 높이로부터의 변화량을 우리가 카운트한다. 내부 에너지도 이제 어떤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준 상태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삼중점의 포화 액체. 삼중점이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0.01도씨에 해당하는 그
액체와 그 다음에 고체인 얼음과 기체인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삼중점이 있다고 했죠. 그 삼중점을 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0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할 건데, 일단은 상중점에서의 내부 에너지가 0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5.3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에너지라는 값은 결국은 질량에 비례하는 종량적인 상태량입니다. 강성적인 상태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질량으로 나누어서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부 에너지에 대한 걸로 이제 국한시키면은 전체 질량에 대한 것은 large U로 표현하고요.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영어로는 specific internal energy, 그걸 우리가 또는 비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기호로는 소문자 small u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통 여러분들 질량이 커지면 에너지도 커진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내부 에너지도 커진다.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도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는 종량적인 상태량이고, 우리가 보통 연력학에서는 강성적인 상태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질량, 단위 질량당 에너지로 표현한다. 내부 에너지인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비내부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상태량이라고 했어요. 에너지는 상태량.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순수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두 개의 독립 상태량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과 빛체적 아니면 밀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만약에 압력과 비내부 에너지를 안다면, 온도와 비내부 에너지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비내부 에너지는 상태를 정의하는 그러한 두 개의 독립 변수, 두 개의 독립 상태량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는 이제 과열 증기의 압력과 비내부 에너지를 알면 다른 상태량들도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표에는 그래서 그 상태량을 제공하는 그 표에 비내부 에너지가 다른 주요한 상태량과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스팀 테이블을 지난번에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하셨었죠. 온도와 또는 압력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런 것에서 비내부 에너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량을 표시하는 상태를 표시하는 주요 독립 상태량이기 때문에 증기표의 스팀 테이블에 표현된다. 그래서 연력학 표에서의 비내부 에너지 값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는 임의의 이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측정된 상대적인 그 값을 측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삼중점에서 포화 액체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0으로 설정하고, 그 값을 우리가 삼중점의 내부 에너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값을 사용한다. 그래도 우리가 절대값을 모른다 할지라도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수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두 개의 독립 상태량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서 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포화 상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태량이 두 개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건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도를 사용한다. 건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 건도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시스템 내 일부분은 액체고 리퀴드고 일부분은 우리가 가스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체 내부 에너지는 리퀴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그 내부 에너지와 베이퍼에 해당하는 내부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이건 뭐 질량 곱하기 우리가 이 종량적인 거니까 우리가 강성적으로 나누면 이건 질량 곱하기 B 내부 에너지가 전체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서 액체인 경우에도 액체의 질량 곱하기 액체일 때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수증기의 질량 곱하기 수증기의 내부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우리 이쪽 좌변은 그냥 U 전체 토탈 U가 되겠고요. M분의 M 리퀴드 곱하기 UF 더하기 M분의 M 베이퍼 곱하기 UG가 되겠죠. M분의 M 리퀴드가 뭐냐? 요게 M분의 M 베이퍼가 X니까 요게 이제 건도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1-X죠. 요거 M 리퀴드는 뭡니까? 요거는 M 빼기 M 베이퍼잖아요. 그쵸? 전체 토탈 질량이 우리가 M 리퀴드 더하기 M 베이퍼가 토탈 질량 M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하면 M분의 요 값을 M으로 나눠주면 M분의 M-M 베이퍼니까 M분의 M은 1이고요. M분의 M 베이퍼는 X예요. 그래서 요게 X면 요거는 1-X다. 1-X UF 더하기 X 곱하기 U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X는 X끼리 이렇게 또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UF는 이렇게 써주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X 곱하기 UF가 되고요. 얘는 X 곱하기 UG가 돼서 X로 묶어주면 UG 마이너스 UF. 요거는 뭐냐면은 F에서 U로 가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요거 다시 적어야겠습니다. 요 값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UFG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비체적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스팀 테이블에서 UF와 UG를 별도로 표현해서 칸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UFG 이 두 값의 차이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증기표에서 그걸 찾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그 건도를 안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압력이 0.6메가파스칼이고 건도가 90%인 포화 증기의 비내부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액체가 5% 액체 질량이 5%고 그 다음에 기체 질량이 95%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체고 95%가 액체는 5%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비내부 에너지 값을 구하면 테이블 1.2에 0.6메가파스칼의 포화 증기를 찾아보시면 돼요. 포화 액체를 찾아보시면 되니까 포화 증기, 포화 액체 상태의 그 물을 보시면 되면 0.6메가파스칼을 보면 UF는 669.9kJ/kg 이렇게 나올 겁니다. UFG는 1897.5kJ/kg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UF는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X 대신에 뭐예요? 95%라고 했으니까 0.95가 되죠. 요거 95%라서 그래서 95%라서 0.95를 여기 있는 95%를 대신에 여기다가 딱 0.95를 쓰시는 겁니다. 곱하기 1897.5 UFG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하면은 건도가 95%인 포화 수증기의 비내부 에너지의 값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사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사장에서 우리가 그 수증기가 포화 증기와 포화 액체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것의 비체적을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내부 에너지에 대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요거 직접 찾아보시고
스팀 테이블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앞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그 문제 해석 및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크게는 이렇게 한 7, 8개의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처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해석 및 풀이 기법은 그냥 이 순서를 한번 쭉 찾아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검사 질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검사 질량 요구하는 것이 검사 질량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접근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5장이니까 검사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6장으로 가면 검사 최적이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검사 최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5장이니까 검사 질량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검사 질량이 하나 이상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검사 질량을 동시에 생각하실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결국은 열과 일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질량이 하나가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작용하는 압력을 외력에 의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나 중력에 의한 힘을 파악하고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초기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초기 상태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는 초기 상태는 반드시 모든 거에 대한 것을 힌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초기 상태의 연력학적인 상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으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독립적인 상태량 2개, 만약에 포화 상태라고 그러면 플러스 건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상태량 2개와 포화 상태면 건도까지 해서 3개를 알아야 된다는 그 문제에서 분명히 이 조건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최종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최종 상태의 물리량을 알려주는데 하나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나머지 하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힌트를 주죠. 그래서 최종 연력학 문제에서는 보통 일부는 알려져 있는데 일부는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최종 상태를 어떻게 그 상태량을 결정하는가, 구해낼 수 있는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상태를 찾아가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된다. 그럼 이제 초기 상태는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다고 했고, 최종 상태는 일부는 알려져 있고 일부는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문제라고 했었죠. 그럼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가는 동안에 그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분명히 상수이거나 혹은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열이라고 그러면 열 흐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는 강체라고 그러면은 이게 부피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단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힌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고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초기에서 최종 상태로 가는 동안에 그 정보를 온도 비체적 또는 압력 비체적의 선도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는지 그 상태량은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물질이 어떠한 연력학적인 모델을 따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물에 해당하는 수증기표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기체를 따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체 이상기체 공기인데 수증기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큰일 나요. 또는 수증기표인데 물인데 이게 이상기체에 대한 식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모델을 확실하게 한다. 물인지 공기인지 아니면 뭐 암모니아인지 이런 것들을 물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이나 연력학 제1법칙을 정의를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혹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 질량을 정의하고 초기 상태랑 최종 상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걸 선도로 그려내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생각하신 다음에 그 안에 질량보전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연력학 제일법칙을 적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제 5.5인데요. 최적 5.0 세제곱미터인 용기 안에 물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주 이제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최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일정한 최적입니다. 일정한 최적.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최적이 일정하면 1이 0이라는 거죠. 그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에서 처음에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0.에서 0.05 세제곱미터의 포화 액체와 4.95 세제곱미터의 포화 증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에서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포화 상태라는 거죠. 섞여 있다는 거죠.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가 섞여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때는 건도가 필요한 거죠. 건도가. 그래서 용기가 포화 증기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가열을 했다. 초기 상태는 0.1 메가파스칼에서 압력인데 이게 가열이 되면 이 액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기체가 되고 그러면 압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때 전달된 열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열량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는 우리가 DE라고 하는 이러한 연력학 제1법칙을 정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적이 이렇게 5.0 세제곱미터인 용기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용기가 고정된 부피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0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제일 먼저 검사 질량을 생각하라고 했죠. 검사 질량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용기 안에 있는 질량,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 요 용기 안에 있는 물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검사 질량으로. 초기 상태는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뭐냐? 0.1 메가파스칼의 포화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1 메가파스칼이니까 압력을 알려준 거랑 압력이 알려줬으면 그때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연력학 테이블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연력학 테이블에서 온도를 찾는 것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온도와 압력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도를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건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건도를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 이 부피, 포화 액체의 부피와 포화 증기의 부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인데 0.05와 4.95라고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합치면 5.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 부피를 알려주고 있어요. 전체 부피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때 질량은 그 부피를 비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체적은 질량분의 전체 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질량 M은 비체적분의 전체 체적인데 액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0.05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 VF는 우리가 수증기폐에서 우리 이제 6단계 가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물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수증기표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조건에서 포화 액체의 비체적을 이렇게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포화 증기의 비체적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증기가 훨씬 더 부피가 크죠. 그래서 포화 액체의 질량은 포화 액체의 비체적분의 포화 액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0.05죠. 이렇게 하면 이게 47.94kg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상부에서 있었던 요 포화 증기의 질량을 찾아보면 역시 포화 증기의 비체적 요 부분에
포화 증기가 차지하고 있던 요 부피 4.9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냐면 2.92kg이에요. 그래서 전체 질량은 요 두 개를 합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도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M 토탈분의 M 베이퍼를 이미 총 질량을 알고 있고 M 베이퍼는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든 그거에서 M F 곱하기 VF 더하기 mg 베이퍼 곱하기 vg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리퀴드의 질량과 그러니까 액체 질량과 기체 질량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굳이 건도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전체의 비체적은 얼마냐? 전체의 비체적은 여기서 이제 총 비체적은 요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리고 부피는 얼마냐? 5죠. 총 최적 해가지고 0.09831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0.0983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비체적을 구하실 수 있는데 이 비체적은 마지막까지 일정합니다. 왜냐? 체적도 일정하고 체적이 일정한 체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부피가 변화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의 체적은 일정하고 질량도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도 일정하고 그래서 요 V 초기의 V1은 나중에 완전히 다 수증기로 다 증발했을 때의 비체적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게 꽤 많은데 첫 번째는 2일이 0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초기의 비체적이랑 말기의 비체적이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이런 힌트를 얻고 초기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0.1MPa의 포화 상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초기 상태의 총 질량도 구해냈고 초기의 전체 비체적도 구해냈고 그리고 초기의 전체 비체적이 말기의 전체 비체적이랑 최종 상태 비체적이랑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상태로 가야 되죠. 이제 최종 상태에 대한 연력학적인 상태량을 우리가 3단계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최종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용기의 최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5.0 세제곱미터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화 증기에 도달한다고 했어요. 용기가 포화 증기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가열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완전히 다 물이 사라지고 모두 다 포화 증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종 상태를 알아내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최종 상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정해졌고, 그렇죠? V2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온도 부피 선도에서 원래 여기에 요만큼은 액체, 요만큼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 얘가 비체적이 일정한 상태로 가서 여기에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로 되는 요 라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적은 여기 지금 구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비체적을 갖는 뭔가를 이제 찾아내야겠죠. 다른 조건을. 그래서 비체적의 정해져 있고 1이 0인 그런 상태고 그래서 말기 상태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상태도는 온도와 부피 비체적의 그래프에서 아래에서처럼 여기 1에서 요 2로 일정한 부피가 유지되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은 왜 올라가요? 여기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온도도 같이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상태를 우리가 구해내야겠죠.
그래서 최종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비체적이 결정되어 있어요. 0.09831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요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압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 압력 기준으로 우리가 B의 1.1을 확인해서 앞에서 그 2단계에서 우리 초기 상태를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B의 1.1을 계속 확인하시면 요 값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시는 것처럼 2000kPa일 때 비체적이 0.9963이에요. 근데 2250kPa에서는 0.0887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요 사이에 0.9983일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최종 상태는 바로 여기 2000kPa과 2250kPa에 해당하는 그 어디선가에 그 압력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내사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사법으로 이제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2250kPa 빼기 2000Pa일 때 부피 비체적의 B는 VB-VA 즉 2250kPa에서 일 때 비체적과 2000kPa일 때 비체적을 빼준 이 비율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P2-PA 즉 P2는 어떤 값인지 모르겠고 PA는 2000kPa이죠. 근데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에 B 이 곱 차이 즉 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요 두 개의 값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비례식을 찾아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은 내부는 내부끼리 외부는 외부끼리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곱해서 요걸로 나누면 되니까 P2-PA는 VB-VA분의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V2-VA 곱하기 PB-P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P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000kPa니까 요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2는 PA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오고 자 그러면 PA는 2000kPa이고요. VB는 여기서처럼 0.8875 그 다음에 VA는 0.09963 그 다음에 V2는 여기 우리가 원래 여기 알고 있는 요 값 이렇게 계산해 놨죠. 앞에서 초기 상태에서 그래서 0.09831 빼기 0.09963 곱하기 PB-PA 요거죠. 2250 빼기 2000 이렇게 되죠.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대략 2030kPa이다. 그러니까 2.03MPa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상태를 구해낼 수 있어요. 최종 상태는 포화 증기에 해당하는 거고 포화 증기니까 건도는 1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고 건도가 1이라는 거 건도가 1이고 따라서 이때 압력 요거고 비체적 요거 앞에는 요거 이미 계산해 놨고 그래서 초기 상태와 말기 상태를 다 계산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되는가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질량이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은 우리가 따로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죠.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연력학 제일법칙만 적용하면 돼요. 연력학 제일법칙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의 차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차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차. 그러니까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즉 마지막 최종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준 게 그 에너지의 보존 변화량이잖아요. 이퀄 열 에너지의 빼기 1 에너지다라는 거죠. 자,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한 게 아닙니다. 벌크한 모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갔을 뿐이지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 그 속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속도가 별도로 막 벌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얘가 둘 다 이렇게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무게중심은 살짝 밑에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갔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막 앞에서도 얘기했죠. 엄청나게 높게 이동하는 거 아니면은 이 위치 에너지는 변화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0이다 라는 거죠. 이 G1과 G2는 거의 같다 이 말이죠. G1과 G2는 거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남냐면은 요 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퀄 열 에너지 빼기 1 에너지인데 1 에너지는 0이에요. 왜냐?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퀄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Q1, 2는 내부 에너지 U2-U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열량 요거예요, 요거. 그럼 U2-U1을 해야 되는데 이 U2, U1을 각각 구하면 돼요. U1은 되게 구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앞에서 5.3에서 우리 어떤 특정 건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 포화 상태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앞에서 예시로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책에서 연력학 그 수증기표에서 0.1메가파스칼일 때 0.1메가파스칼일 때 UF가 바로 요점이죠. 요점의 값이 얼마냐? 417.33kJ/kg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완전히 기체가 됐을 때 그게 Ug예요. Ug가 얼마냐? 2506.06. 요거는 수증기표 보시면 테이블 B.1.2를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건도를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액체의 질량 곱하기 액체에 해당하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수증기의 즉 기체의 질량 곱하기 수증기의 내부 에너지 하면 되는데 요 리퀴드의 질량이랑 그 다음에 베이퍼의 질량은 이 앞에 문제를 처음 풀 때 요거 0.05, 4.9에서 이미 다 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건도 구할 필요도 없이 요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47.94kg, 그 다음에 2.92kg 넣어주시고 유원 계산해서 요거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낸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06.06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초기에 요 U1이라는 요 지점, 1이라는 지점에서의 이 내부 에너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324kJ이라는 이런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per 킬로그램이 아니죠. 이 경우는 토탈 질량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킬로줄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U1을 구했으니까 U2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럼 U2는 어떻게 구하냐? U2는 다시 이제 우리 요 지점에서 U1을 이렇게 구해놓고 U2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2000kPa에서의 요 B 내부 에너지와 2250kPa에서의 B 내부 에너지를 구해놓고 우리가 요 P2가 2030kPa이라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 내사법으로 구해냈잖아요. 그 일정한 비체적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2000kPa에서의 내부 에너지, 비내부 에너지 값을 수증기표에서 B.1.2에서 구해내시고 2250kPa에서의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대 P2 빼기 PA는 이거 빼기 이거 대 U2 빼기 U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U2 요 빨간색 요거 빼는 거 말고는 요 숫자들 다 아는 값들이에요. 요 숫자들 다 아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해가지고 수식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머지 값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거죠.
하면 얼마냐? U2는 2600.47kJ/k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내부 에너지를 구한 거니까 %kg인데 우리는 토탈 내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앞에서 구해놨던 이 U1은 토탈 내부 에너지였죠. 질량 전체에 대한. 그래서 앞에다가 질량을 곱해줘야겠죠. 질량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놨어요. 액체의 질량 더하기 증기의 질량 이렇게 해서 구해놨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위에서 구한 2647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132,260kJ 총 내부 에너지가 상태 2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운동 에너지, 주 에너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일 에너지와 관련된 거 0이었었고 그럼 요 관계식만 남았죠. U2 방금 전에 구했죠. 132,260 U1 앞에 지에서 27,324로 구해놨었죠. 계산하시면 104,936kJ이라는 이러한 값을 찾아서 전달된 열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계산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낸 거죠. 자, 과정은 조금 여러분들 뭐 페이지 수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수식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집어넣어서 그렇지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순서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검사 질량을 결정한다. 두 번째 초기 조건을 알아낸다. 근데 초기 조건은 문제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 상태에 대해서 찾아낸다. 최종 상태에는 일부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힌트를 갖고 알려지지 않은 최종 상태의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인 경우에는 비체적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조건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비체적은 이미 그러니까 구해냈고 그 비체적으로부터 우리가 압력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네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일정한 비체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이것이 거기서 지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물질인지, 어떤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질량 보존식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인지 공기인지 이런 걸 따져보라고 그랬죠. 이런 관계로 쭉 그 원칙을 따라가서 하다 보면 문제풀이 기법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이게 큰 문제 없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처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사법이 벌써 몇 번을 사용했으니까 두 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초기 조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해낼 수 있었지만 최종 선택에서 최종 상태에서 우리가 압력을 구할 때 그 다음에 최종 상태에서의 그 내부 에너지를 구할 때 내사법을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귀찮더라도 열심히 다가가서 포기하시지 않고 하시면 별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장의 전반부에 있는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앞에 5.1과 5.2를 잠깐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제 문제를 푸는 기본 풀이 방법 그리고 풀어가는 그런 원칙들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집정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풀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